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의 위대한 투자자 필립 피셔의 책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1957년도에 쓰여진 책이니까 벌써 60년이나 지난 오래된 책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투자에서는 시간이 오래되었어도 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필립 피셔는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 10인을 뽑는 타임지에 실렸으며 워렌 버핏의 스승이기도 하죠. 필립 피셔는 투자의 대가인 켄 피셔의 아버지로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200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약 16년이나 지났네요. 그는 1950년 성장주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기업을 매수해 장기 보유해야 한다는 워렌 버핏의 전략이 바로 필립 피셔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몇 달 안에 매매를 정리할 수 있는 기업을 찾지 않고 수년 혹은 수십 년 이상 보유할 기업을 찾았습니다. 그 사례로 1955년 통신기업인 모토로라를 발굴하여 죽을 때까지 보유했는데 수익률이 무려 25만 %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만약에 1천만 원을 샀다면 250억 원이 되는 것이죠. 그가 지은 이 책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100배 오를 위대한 기업을 찾아 장기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워렌 버핏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피셔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책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를 읽고 바로 그를 찾아서 투자 철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은 벤저민 그레이엄과 피셔 두 분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셔는 책 앞머리에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규모가 크건 작건 이런 철학에 집착하지 않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이 책을 바치고자 한다. 나는 이미 굳게 결심했으니 더 이상 어떤 사실을 제시하며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소음을 멀리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1장부터 11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1장은 과거로부터의 단서들, 2장은 사실 수집을 활용하라, 3장은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4장은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나에게 맞는 투자 활용법, 5장은 언제 살 것인가, 6장은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언제 팔지 말 것인가, 7장 배당금을 둘러싼 소란, 8장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5가지 잘못, 9장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5가지 잘못 추가, 10장 나의 성장주 발굴법, 11장은 요약과 결론인데 오늘 얘기할 것은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5가지 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분산 투자하지 말라.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격언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한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분산 투자하지 말라는 긍정과 부정 두 면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한 것이죠. 일반 투자자들은 갖고 있는 계란을 전부 한 바구니에 담아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일은 생각만 해도 섬뜩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바구니에 담는 바람에 많은 계란들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바구니에 담겨지는 불이익도 있다는 뜻이죠. 다른 책에서도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필립 피셔는 자신이 확실하게 잘 아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잘 모르는 기업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이 남의 말만 듣고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몇십만 달러 정도 투자자가 25개 이상의 많은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 놀랍습니다. 이는 분산 투자의 효과가 반감될 뿐더러 각 종목을 신경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금도 크긴 하지만 약 5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액 투자자라면
5개에서 10개 종목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이 얘기한다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에 경고를 보낸 것이죠. 저 역시 현재 약 15개 이상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이를 줄여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 우려로 인해 매수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식이란 인간의 상상력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 대한 공포는 우리의 상상력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면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대규모 살상과 두려움 그리고 참혹함까지 겪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시설은 파괴될 것이고 금융시장은 마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급락했던 경제가 총성이 먹고 난 뒤에는 전쟁 전보다 훨씬 더 높이 증시가 상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역시 미국에서는 급락 후 급등했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 투자자는 급락했다고 팔지 말고 순간적인 심리적 두려움을 무시하고 매수하기로 결심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 주가는 당분간 하락할 것이고 하락폭도 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천천히 매수를 시작하되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한국전쟁을 예로 든 것을 보니 참 오래전 투자한 분이고 이 책의 사례 역시 오래된 내용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철학은 변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대입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게 보고 투자해야 하며 기본 펀더멘털에 입각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또 전쟁이 터지거나 전쟁 우려가 고조되었을 때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로 전쟁 그 자체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전쟁 후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련 없는 통계 수치들을 무시하라입니다. 보통 통계 수치는 과거의 사례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는 과거의 주가 패턴을 보고 스스로 적당한 가격을 정해 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유동성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주식 보유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대량의 주식을 매도한다면 주가는 어느 순간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질 가치는 변동이 없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짧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회를 포착하여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장래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주식은 내다 팔고 이익이 생겨봐야 아주 작을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는 주식에 너무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모든 주식이 같은 비율만큼 올라야 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은 당연히 상승할 것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결정한 주가 수준보다 주가를 결정적으로 더 높여줄 수 있는 충분한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식을 매수할 때 과거의 순이익이나 주가 패턴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계 수치를 과다할 정도로 중시할 경우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통계적인 수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좋은 주식을 내다 팔고 또 가격이 오르지 않은 주식을 계속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꽃밭을 가꾸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좋은 꽃들은 다 뽑아내고 잡초들을 꽃밭에서 키우는 예가 적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성장주를 매수할 때는 주가뿐만 아니라 매수 시점도 정확해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보면 오늘 아니면 또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영원히 오를 것 같다, 또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 투자자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전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도 일부는 보유해야 하는 것도 투자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갖고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다가 상방과 하방을 예측해보고 주가가 하방까지 왔을 때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초에 설정한 가정에 따라서 최대한 낮은 주가로 매수했다면 비록 다른 요인에 따라 추가 하락하더라도 어쨌든 이 목적은 달성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주는 꾸준히 오를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을 예로 든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군중을 따라가지 말아입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게 되면 군중과 반대로 움직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정말 군중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큰 배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가의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이익의 증감, 경영진의 변화, 새로운 발명품의 도입이나 획기적인 발견, 또 금리의 변경과 세법의 개정 등은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영향 말고 순전히 개인적 또 심리적 변화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선호도 또는 기업의 매력 등에 따라 증권가의 결론이 다를 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일시적인 유행이나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씩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실상이 드러나게 되면 그 환상이 깨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상에 사로잡혔던 주가가 급격히 반대 방향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군중들이 떠난 이후 현실을 꿰뚫어보고 현재의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면 주식 투자에서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증권가의 호들갑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기 전 이런 상황을 미리 캐치하여 아마추어 투자자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키우면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도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원칙을 알고 자주 저지르는 실수에 대하여 이해한다 해도 인내심이 없거나 자기 단련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탁월한 전문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머리가 좋은 것보다 신경이 좋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조류라는 게 있어서 시류를 잘 붙잡음으로써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의 일부분을 요약했지만 우리가 평소에 알면서도 스쳐 지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차 1장부터 11장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오늘 한 개 장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또 언제 살 것인가, 또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언제 팔지 말 것인가, 또 배당금을 둘러싼 소란, 이런 나의 성장주 발굴법, 이런 내용들은 추후 시간이 나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생각해보고 또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는 워렌 버핏 또 필립 피셔처럼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투자자 또 승리하는 투자자가 여러분과 함께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